안녕하십니까. 축복의 땅 엘버타주 78쪽 유럽인들의 신대륙 발견과 탐험가들입니다. 서문에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이후에는 대략적인 캐나다의 역사와 탐험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10여 편의 일기에 나누어서 수록한 것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21일 수요일 오후 10시 섭씨 영하 1도 습도 86% 흐림 남풍이 시간당 5km 정도입니다. 일출 아침 7시 36분, 일몰 7시 48분입니다. 춘분 미풍의 화창한 오전 날씨라 4달 만에 이발을 했다. 북유럽의 전설, 즉 사가스에 의하면 AD 1000년경에 리프 에릭슨이 이끄는 바이킹족이 그린랜드로 가다가 풍랑에 밀려 캐나다 동부 해안에 상륙해서 생활한 이후 평평한 지구 바닥 끝 낭떠러지를 두려워하는 유럽인들은 대륙을 통한 동쪽의 아시아로 눈을 돌렸다. 1271년에 베니스 상인들인 부친과 수부와 함께 베니스를 출발한 이 17살의 젊은 마르코 폴로는 25년간 쿠빌라이 칸 세조가 통치하는 중국과 그 주변국들을 돌아보고 1295년에 베니스로 돌아온 후 패전으로 인해서 제노아인들에 의해 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당시의 저명한 낭만소설 작가인 피사 출신의 동료 포로인 로스티첼로의 도움으로 때로는 지미 여부가 불분명한 이야기도 많으나 중국의 지폐 활용과 잘 조직된 우편체계 등의 선진 문명과 각국의 문화를 나름대로 상세히 기술한 동방원정기를 남겼다. 시크로드와 귀로의 항해 등을 통한 그들 세 사람의 험난하고 오랜 여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귀중한 아시아의 향료 스파이시스와 약초, 귀금속과 낯선 동식물, 규모가 엄청난 중국과 인디아, 일본 등 미지 대륙에 대한 이야기들의 솔깃한 탐험가들은 과감하게 바다로 눈을 돌렸다. 바이킹족의 대서양 북부 횡단 항해 이후 최초로 포르투갈의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돌아서 1497년에 인도의 캘리컷 향료 시장에 도착하였다. 반면에 서쪽 바다를 통해 스페인을 출발해서 인도를 찾겠다고 나선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더 산타 마리아와 더 핀타, 더 니냐를 이끌고 한 달여 만인 1492년 10월 12일에 아시아로 착각하고 이후 1507년에 아메리카라고 명명될 대륙 동쪽의 바하마 제도로 추정되는 카리브해의 한 섬 산살바도르에 도착하였다. 북미 대륙 동쪽 연안에 최초로 제대로 인연을 맺은 탐험가는 제노아 태생인 존 카봇이며 그 역시 더 매튜를 따고 영국으로부터 아시아 대륙을 찾겠다고 나섰다가 북대서양의 빙산과 폭풍, 안개를 뚫고 50일 만인 1497년 6월 24일에 중국으로 착각한 큰 나무와 풀이 무성한 대륙 동쪽의 큰 섬에 도착하였는데 그 섬의 연안에는 물고기 떼가 풍부해서 더 그랜드 뱅크스죠. 유럽의 어부들이 몰려들게 되는 더 뉴파운드 랜드로 명명되었다. 1501년에 이태리 출신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에 의해 남아메리카의 대서양 동쪽 해안의 윤곽이 잡혔고 1513년 9월에는 스페인 카스티아 하층 귀족 가문 출신인
누네스 데 발보아가 험한 75km의 파나마 지역을 24일 걸려서 통과한 후에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태평양 마르델수르를 보게 되며 서쪽 연안에 대한 소유권을 정복자답게 주장한다. 1521년 4월 27일 필리핀 제도 막탄섬에서 전사하였으나 그의 잔존 탐험대가 인류 최초로 세계 일주 항해를 한 포르투갈의 탐험가 페르디난드 마젤란은 260여 명의 선원을 5척의 선박에 태우고 서쪽으로 향료의 주산지인 인도네시아 제도의 몰루카 섬을 찾기 위해 1519년 8월 10일에 스페인의 세비야를 떠나 리오데자네이루를 거쳐서 남아메리카 남단의 좁은 파타고니아 해역, 이후 마젤란 해역으로 명명됩니다. 오늘 일부 선원들에 의한 심각한 반란을 겪고 통과한 후에 태평양 마르 파시피코라고 명명한 바다를 잔존한 세척으로 육지를 전혀 볼 수 없는 3개월이 넘는 매우 두렵고도 혹독한 항해를 거쳐서 괴혈병 등으로 많은 선원들을 잃는 희생을 치르고 1521년 3월 초에 결국 괌섬 등 필리핀 제도에 도착했다. 잔존한 60여 명의 선원이 겨우 남은 한 척의 빅토리아호에 향료를 가득 싣고 1522년 9월 8일에 스페인의 내륙 항구도시 세비야에 도착할 때쯤에는 18명이 살아남았다. 1534년 4월 20일에는 탐험가들이 5세기가 넘도록 아시아로 통하는 지름길 Northwest Passage를 갈구하던 중 존 카봇의 The Grand Banks에 대한 풍부한 어장 보고서를 통해 고기잡이 여행을 아버지와 수차례 하며 뉴펀들랜드 섬의 연안 저편 너머에 있는 신대륙을 동경하던 자크 까르티에가 선장이 되면서 두 척의 작은 배와 99명의 선원을 이끌고 프랑스의 세인트 말로 항구, 브리티니 지방에 있습니다.를 떠나 The Newfoundland 탐험에 나섰는데 야생밀과 완두, 장미, 그리고 푸른 숲으로 우거진 세인트 로렌스 베이, 골페 데 세인트 로렌트라고 합니다. 안쪽의 미크막라는 평평하고도 아름다운 해안가의 산림지대에 도착하여 원주민들과 접촉해서는 육두구, 넛맥나, 종양나무, 클로브스, 향료를 생산하는 아시아로 가는 길을 지도를 사용해서 묻는다. 또한 중국과 인도로 가는 통로를 찾아서 길이가 21에서 24m의 경쾌한 돛배 카라벨을 타고 온 이유는 해안의 얕은 여우를 따라 연안 지도도 작성할 수 있고 빠른 속도로 먼 거리 항해도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인다. 통로 찾기 실패한 그는 귀국후 재정비한 후에 세인트 로렌스 베이를 거스르는 거대한 강의 양안 탐험을 이듬해 다시 시작하며 1535년 8월 17일에는 마을을 지칭하는 원주민의 말에서 따온 카나타, 즉 카나다를 일지에 적었기에 카나다라는 국명의 유래가 된다. 원주민을 통한 모피 교육의 효시이기도 하다. 중국으로 가는 통로를 찾고자 하는 희망으로 이로크와 부족에 이끌려 세인트 로렌스 강을 거슬러 호첼라가 마을 몬트리올까지 돌아본 자크 까르티에를 비롯한 탐험가들은 스타다코나 마을, 즉 퀘벡으로 돌아와서 겨울을 보내기도 전에 1535년 12월에 힘이 빠지고 다리가 붉게 부어오르고 엉덩이와 어깨, 팔과 목까지 병이 퍼지고 모두가 이와 잇몸이 욱신거리는 괴혈병, 즉 스커비에 걸렸다. 이듬해 6월까지 10명을 제외하고 100명이 아팠다. 죽은 25명의 선원들은 얼음 밑에 묻기 힘들어서 눈 속에 묻었다. 가까스로 원주민 여자들에 의해 여러 병의 혐이 있는 아네타라는 전나무, 스프루스, 일설에는 화이트 체다, 히말라야 산모, 가져와 껍질과 잎을 놓고 달인 물을
이틀에 한 번씩 두세 차례씩 마신 선원들은 건강과 힘을 회복하였다. 프랑시스 1세에게 데려가기 위해 미지 신대륙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고 선원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준 도나코나 족장을 성체로 초대하고 함께 온 10명의 부족과 함께 배에 보고만 후에 그들을 1년 후에 돌아오게 한다고 그의 나머지 부족들에게 설득하고 데려갔다가 병이 들어서 모두 죽게 만들고 5년 후인 1541년 8월에 1500명의 정착민들을 태우고 스타다코나에 돌아와서는 족장이 살아있다고 거짓말하다가 이를 의심하는 부족에게 결국 죽었다고 하고 부족 10명은 프랑스에서 영주가 되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들이 인근 지역 무단 정착에 그나마 음식과 약초, 모피 등을 제공하던 원주민들이었으나 하루는 칼 자랑을 하던 한 정착민이 이로크와 주민의 팔을 베는 사건으로 교역이 중단되고 마을 근처에 지은 성체로 주민들이 몰려들었기에 위협을 느낀 정착민들은 10여 개의 월 만에 겨울철 혹한으로 인명희생도 많았기에 본국으로 주랭랑을 넣는다. 신대륙에서 금강석으로 알고 챙겨온 석영, 쿼츠 등의 보석과 광물들은 가치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었으나 함께 가져온 모피들은 비싼 값에 팔렸다. 자크 카르티에는 1542년 6월까지 세 차례의 탐험을 한 이후 더 이상 캐나다 땅을 밟지 않았고 61년 만인 1603년에 사무엘 드 샴플레인이 이 지역에 다시 도달하였다. 1608년에는 사무엘 드 샴플레인이라는 유능한 지도 제작자가 이끄는 일부 프랑스 정착민들에 의해 휴런 칸트리의 퀘벡 The place where the river narrows, 퀘벡이라는 마을이 토대를 이뤘고 샴플레인 뉴 프랑스의 총독이 되었다. 자크 카르티의 뒤를 이으며 아시아를 통한 통로를 잡고자 하는 그의 원주민들과의 남다른 오족인 노력에 의해 일대의 강들과 호수들을 범한 동부 삼림지대의 지도가 최초로 그려지며 지형이 윤곽을 드러낸다. 한편 샴플레인 부족 간의 싸움에서 휴런 부족, 더 휴런스 편에 서서 적대 관계에 있던 이로크와 부족, 더 이로크와 추장 두어 명을 총으로 죽인 사건이 18세기 중엽까지 이어지는 영불 전쟁에서 이로크와 부족이 영국 편에서는 계기가 되고 1649년에는 휴런 부족 부락들이 북서쪽으로 모피 교역 통로를 확장하려는 이로크와 부족 연합 세력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다. 퀘벡과 온타리오의 남부의 제수이트 선교단 또한 이들로부터 습격을 받는다. 이후 이로크와 부족은 미국 혁명 전쟁 1775년에서 1783년까지 이 동안에도 영국을 도왔기에 땅을 할당받아서 1784년에는 브랜트포드 가까이 있는 육부족 보호구역 Six Nations, 머헉, 오네이다, 오농다가, 카유가, 세네카, 앤드 투스카로라 리서브에 정착한다. 반면에 프랑스 정착민들과 우호적이던 원주민 부족들 중에 오타와 부족 주장인 폰티액이 영불 7년 전에 1756년에서 1764년 2월이 끝나자마자 1763년 5월부터 슈피리오호 이남부터 미시시피강 하류까지 거의 모든 부족들과 동맹을 맺고 영국군 요새들을 공략하고 변경의 영국인 정착촌들을 초토화시키는 전쟁을 시작해서 영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는 공방을 거듭하다가 1766년 7월에 평화조약 체결에 합의하였다. 프랑스가 패전하고 난 후에 영국의 보복을 두려워한 부족들의 결사저항 전쟁이었다.
settlers in New France. 새로운 프랑스의 정착민들입니다. 유럽인들의 캐나다 대서양 연안에서의 첫 농경생활 정착은 프랑스인들에 의해서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노바스코샤,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그리고 뉴 브런스윅과 가스페 페닌슐라의 일부로 알려진 곳들로서 아르카디아라고 불리어졌다. 아르카디아는 대체로 땅이 비옥하며 이러한 땅들은 더 베이 오브 펀디나 시그넥토 베이 그리고 더 미나스 베이신의 습지를 따라서 펼쳐져 있고, 이러한 초지들은 강을 따라서 산림이 우거진 내륙 먼 곳까지 이어져 있으며 바다는 고기와 조개가 풍부한 자원의 보고이다. 정착민들은 야생식물과 열매를 가려먹는 법과 무스나 디어 그리고 곰들을 사냥하는 법을 믹맥 원주민들의 도움도 받아가며 거의 자급자족하였다. 완두콩이나 기타 콩류, 감자, 순무, 당근과 같은 채소들과 밀, 귀리, 보리와 호밀 등의 곡식을 농작했다. 밀크, 크림, 버터 그리고 치즈도 만들기 위한 낙농용 건초도 생산하고 가축을 기르며 과일도 생산했다. 수산물은 주위에 널렸다. 아마, 플렉스와 모직물을 이용해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남쪽에 사는 영국 정착민들로부터 직물을 사기도 하고 직접 짜기도 했다. 또한 바다표범 가죽이나 큰 사슴 가죽으로 단화를 만들어 신었다. 캐나다 쪽 신대륙의 정착을 위한 발판으로 중요한 전략적인 이들 세인트 로렌스 인근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을 벌이다가 1713년에 유럽에서 맺어진 평화협정으로 아르카디아는 두 구역으로 나눠지는데, 뉴 브런스윅과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케이프 브레턴 아일랜드는 프랑스인들이, 노바스코샤는 영국인들이 차지한다. 1755년에 영국인들이 영국의 충성을 서약하지 않는 아르카디아인들을 축출하자 이들은 고국이나 인근의 다른 프랑스인들의 정착존으로 떠나거나 숲으로 들어가서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기도 하고 루이지애나와 같은 미국의 프랑스 영토로 보내지기도 하였다. 한편 세인트 로렌스 강이 좁아지는 곳에 위치한 비옥한 땅의 퀘벡은 모피 교역을 시작한 곳으로 뉴 프랑스의 총독들과 천주교, 주교가 살았으며 몬트리올은 강이 합류한 지점이라 모피 교역의 중심지가 되었다. 원만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프랑스 왕은 영국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고 본국의 공산품들과 신대륙의 원자재들의 교역을 증진시키고자 군인들과 정착민들을 신대륙으로 계속해서 내보냈다. 프랑스 왕은 그에게 충성을 약속하는 중요 인물들에게 일부의 땅을 나눠주고 조세를 거두어 드리는 봉건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영주들은 할당된 지역을 각각 임차해서 개간하고 정착할 농부들을 찾아야 했다. 각 농장은 출하되는 농산품들의 선적이 용이하도록 대부분 강에 접해서 길고 좁게 나뉘어졌으며 주택들도 강을 따라서 지어졌기에 공동체 사회 형성이 쉬웠다. 구교도들 로만 캐톨릭스만 본국 국왕에 의해 뉴 프랑스의 정착이 허락되었기에 각 가족은 11조를 교회에 세금으로 냈다. 가끔 곡식이나 음식으로 내기도 했다. 작은 공동체 사회의 정착민들은 각자 밀접하고 평화롭게 살았으며 분쟁이 생기면 성직자나 영주가 해결하고 보다 큰 사회에는 법정도 만들었고, 모든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문제는 퀘벡 도시의 상위 법정에 호소하였다. 그러나 점차 식민지 사업 부실로 루이 14세의 유능한 재상 콜베르에 의해 어수선한 아르카디아는 제외하고 중앙 집권적인 체제 강화를 하였으나 새 도시와 강을 따라 분산된 거주를 하며 원주민들과의 모피 교역에만 주력하는 정착민들에 의해 적극적인 식민지 개척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수천 명의 이주민들 중에 교역을 위해 내륙으로 진입한 프랑스인들과 원주민들 사이에 메티스인들이 생겨났다. The Herbert Family of New France. 약사와 의사 교육을 받은 루이 허버트는 농사짓기를 좋아해서 노바스코샤 섬에 포트로얄이 처음 세워졌을 때 가족이 그곳에 정착하기에 들어갔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 샴플레인의 권유로 1617년에 퀘벡에 정착하기 위해 파리에 집을 처분한다. 퀘벡에 도착해서는 6헥타르의 땅을 희망하였으나 절반인 3헥타르만 무상으로 차지한 그는 그가 경작한 소출에 대해서 모피 교역 회사가 정한 값에 출하하기로 하였고 회사는 그의 대부분의 시간도 퀘벡의 환자들을 돌보게 하였으며 원주민들과의 교역도 하지 못하게 했다. 도끼와 곡괭이 3만으로 땅을 개간하고 농작물을 심었다. 샴플레인은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으나 다른 모피 교육업자들은 도움을 안 주었다. 마리는 인근의 원주민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남편이 얼음 위에 떨어져서 상처를 입고 1627년에 죽은 이후에도 농사일을 계속했다. 마리는 1629년에 퀘벡이 영국군에게 점령되고 이후 4년 후에 다시 프랑스가 되찾을 때까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장에서 딸 4외와 함께 살았다.